안녕하세요. 정자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월급쟁이 부자의 머니 파이프라인이라는 책입니다. 색깔이 빨간 게 아주 좋습니다. 예뻐요. 이 책 재미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 재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인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세청이 좋아하겠는데요? 아니, 왜냐면 여기 보면 이분도 총자산 100억을 만든 5가지 수업을 이렇게 쓰셨거든요. 100억, 150억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써요. 맞아. 근데 이분이 뭐 속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증을 뭐 계좌번호 이렇게 까는 건 아니지만 계좌번호는 가리고 금액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 그 등기부 등본을 가리고 뭐 주소는 마지막은 가리고 소유주 이름 자기가 보여주는 형태대로 그렇게 인증을 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어요. 책을 읽으면서. 물론 이제 다 100억대 이상 부자분들이니까 책도 썼겠지만 저분이 100억인지 자산이 100억이긴 한데 부채가 90억이면 그 올바른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어떠세요? 전 그러면 자산이 적은 사람들은 책도 내지 말라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렇다면 책 한번 써보고 싶네요. 자, 이 책의 총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을 깨닫게 해준 책이다. 가장 큰 저의 생각은 책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 싶다.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자극이 적어져서 사실 그런 거를 계속 소홀하게 하거든요. 제가 블로그도 쓰고 있는데 저희들 경자인 블로그도 쓴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책은 다시 좀 많이 열심히 쓰고 하루에 하나 이상은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휘자님? 저는 너무 많이 들어본 말들을 다 모아놓은 얘기 같아서 오히려 살짝 동기부여 면에서는 좀 낮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분이 얘기하는 100억까지는 모르겠고 10억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좀 본 책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일단 이 책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뭘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와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사실 이 표지에 이분이 100억 중에 사실 저는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네, 80%가 부동산. 근데 표지에서 보면 다른 건 다 돈 다발인데 네, 다발인데. 네, 그렇네. 콘텐츠, 주식 이거는 지폐로 나와요. 그렇네. 이게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 기계를 보세요. 돈이 있는 기계를.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맞네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아니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또 강하게 지금도 하게 되네요. 마찬가지죠. 네. 지금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생가를 팔았잖아요. 거기서 팔아서 얻은 소득이 제일 커요. 제일 크다는 거죠. 역시. 뭐 제가 잘하는 수익 자체의 금액 비중이 그렇다는 거죠. 수익도 크고 수익률도 제일 높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목차하겠습니다.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간단한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인드 편이라고 해서 마인드를 다시 세팅하는 거. 파트 2에서는 투자 편이라고 해서 이 머니 파이프라인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을 저자는 5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소득, 두 번째가 컨텐츠 소득, 세 번째가 사업소득, 네 번째가 부동산 소득, 다섯 번째가 주식 배당 소득 이렇게 5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를 파이프라인을 보고
하나씩 만들어가자라는 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소득을 수 있어요. 창출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거의 그렇죠? 또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불법이 있겠죠. 이거 말고는 그렇지 않나요? 범죄 수입? 네, 범죄 수익이죠. 근데 이게 5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5개 다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쵸.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일만 하면 하루가 다 가는데 언제 이런 걸 하고 있냐. 그냥 저는 보내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소득 하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 듭니다. 표지에도 하트는 부동산에만 있어요. 참 꼼꼼하게 너 봤다, 진짜. 어떻게 그러네. 이렇게 표지에도 시사점을 얻었어? 그러니까. 표지만 봐도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네. 이 100억의 약간 그 지분을 살짝 나타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20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직장인이라면 또는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신용이 받쳐줄 때 대출을 활용해 내 집을 우선 마련하고 조금 더 나아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초반에 총 자산을 불리는 쪽에 집중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금처럼 돈이 무한정 풀리는 구간에는 더욱더 말이다. 정리하면 먼저 총 자산 규모를 키우고 그 총 자산의 규모가 부담될 시점부터 내가 보유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구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저축을 해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면 대출 풀로 땡겨서 젊었을 때 예를 들면 5억을 땡겨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많이 늘려가는 형태대로 일단 스타트를 하고 어느 부담이 되는 순간은 그거를 바꿔가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집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먼저 사는 게 우선이라. 자꾸 대출을 쪼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금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대출로도 힘드니까. 아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도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제가 젊은 사람이야. 이 지식을 그대로 갖고 가 있는데 나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나 3천만 원 투자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 어떻게 해요? 대출 7천만 원 받아서 오피스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월세 살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생각이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일부의 내 자산을 갖고 살려다 보니 대출이 더 적은 거예요. 매매를 하려다 보니. 그러니까 대출이 더 많이 10%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돈은 또 마련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풀로 땡길 수 있는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산가들은 인적 레버리지 사용에 익숙하다. 본인의 시간당 가치를 환산하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움직이고 반대로 그 이하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타인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 데 익숙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나보다 나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도 익숙하다. 즉 상대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부동산 복비죠. 그죠? 저는 부동산 복비, 부동산 거래 안 해봤으니까 아직. 부동산 거래 해봤죠. 네. 복비 다 줬어요? 다 주죠. 얹어주진 않죠. 다 줘야 돼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더 좋은 물건을 찾아주니까. 자, 61페이지 한번 읽어보시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컨텐츠 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주식 배당 소득, 총 5가지 소득을 순서대로 다양하게 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마지막 주식 배당 소득의 비중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뒤로 갈수록 나의 노동력과 시간 투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도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로소득은 결국 나이가 들면 없어지고 컨텐츠도 한계가 있고 사업소득은 자식이 능력이 뛰어나서 물려주면 다행인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부동산도 나이 들면 관리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사시던 빌라가 할아버지 소유였는데 할아버지가 95세셔. 5세셨어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겠어. 관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며느님이 하시던데 그 주식 배당 소득을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게 이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기업체를 투자할 때, 바라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애플이 배당을 줄까요, 안 줄까요? 테슬라는 배당을 줘요, 안 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죠. 거의 저. 그러니까 미국 그 업체를 파악할 때 그쪽의 문화는 회사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때는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면 그때부터 배당을 요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작년도인가부터 배당을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됐죠. 그러겠네. 그래서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시가총액 1위, 2위예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애플이 2위죠. 한 주만 사도 부자인데 그건. 네. 너무 비싸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 이제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존 지금 배당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존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꾸준히 사는 주식. 네. 아마존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거 다 내 돈인 거죠.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할 거라는 설도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가지고. 그래 너무 비싸요. 테슬라는 지금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상당한 수준으로 사업이 안정화되면 미국 배당을 요구할 거예요. 퇴직, 즉 이직이 아닌 근로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경제적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이기에 퇴직 전후로 법인을 설립해 나만의 사업체를 미리 꾸리는 것을 추천한다. 퇴사 전이라도 상관없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법인을 만들고 대표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자, 나. 본인이 매번 직장일에 치여 시간 확보가 어렵고 시스템을 만들기엔 능력이 부족하다면 반대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의 브랜드 창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해당 업종 내 1등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활용해 나의 시간과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이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편의점 그쪽 업계에 계셨던 분이어서 상품 개발하는 이런 프랜차이즈에 상당히 익숙해서 다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이 프랜차이즈를 이제 해서 1등 프랜차이즈를 하면 리스크도 적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일반 직장인이 이렇게 하기 쉽지 맞아요. 않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안 와닿는 얘기였어요. 안 와닿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보세요. 이분이 지금 5가지 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컨텐츠를 위해서 블로그에 글 하나 올려. 일해. 네. 그 다음에 주말에 임장 다녀.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밤늦게 주식 배당 소득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 투자해야 돼. 그리고 저 퇴근하고 저기 프랜차이즈에 가서 사업 소득해야 돼. 참 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00억이에요. 와, 여기 그런 그렇게 얘기 살아야 있잖아요. 100억인가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하루를 바쁘게 부지런하게 맞아. 사는 사람 치고 뭐 나는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이 없다. 그건 맞기는 한데 이거는 저는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 진짜 제일 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읽었죠. 지나고 보니 역시나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창업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한 이들이었다. 장사 관점으로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아파트 시세와 내가 속해 있는 건물의 가치를 함께 봤던 사람들 말이다.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임차 중인 건물을 매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해당 4층 건물은 지하 포함해서 4층입니다. 대지집은 60평, 매물 가격 9억 원으로 평당 1,500만 원의 시장에 나와 있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상가, 지상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활용 중인 건물로 기존 임대보증금을 합하고 대출을 활용하면 1억 원 중반으로 매수가 가능했다. 3년이 지난 해당 상권의 평당 대지 가격은 3천만 원을 상회하며 리모델링까지 했기에 해당 건물의 가치는 20억 원이 달할 것으로 본다. 근데 이분은 못 사셨다는 거죠. 참 별로는. 고민하다 못 샀다. 이런 기회가 왔으면 무조건 질러야 돼. 저 같았으면 샀을 텐데.